지금부터 이제 오후 특강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식 목사님이시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통찰, 그리고 또 더웨이 미래 세대 트레이닝 대표님으로 계시고, 코스타 여러 차례 강사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전 브릿지 임팩트 대표이셨고요. 다음 세대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CBS도 뭐 이렇게 방송도 많이 출연하셨어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근데 제 비주얼은 상당히 불량하죠. 많은 분들이 제가 강단에 서면 이렇게 동공이 좀 흔들리는 게 포착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 나타나가지고 좀 놀라셨을 텐데, 저 뭐 하는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을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올해 22년 차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뭐 형사 같이 생겼다, 뭐 종합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뭐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 닮은 꼴로는 이제 강영욱 씨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빈도수로다가 그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닮았다라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목사같이 생긴 비주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길을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요. 제 고향이 이제 여기 서귀포, 저의 고향집이 이제 동홍동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히려 외지에서 온 분들도 꽤 되시다고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살았지만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제주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넘길 수 있게 됐나요? 이거 제가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눌러봤는데 안 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후 특강 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긴 왜 비어 있어요? 제가 일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미래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정보나 이제 지식들이 이제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는 건 뭐 완전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를 맞이하는데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가, 요거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201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딱 들었어요. 그때 막 뉴스가 엄청나게 났었고, 그때 기억하시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고 하면서, 와, 이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과거와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로서 내가 직무유기겠다 해서 이제 제가 미래학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이제 3년 동안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하고, 그 후로 이제 미국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특화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미래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 좀 바라볼까요? 뭐 나이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친구로 통칭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자,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손. 예, 좋아요. 손 내려주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미래는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됩니다 손. 예, 좋습니다. 예,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손.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 미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손. 근데 둘 다 손 드는 건 뭐야? 기대도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건 뭡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제 변화될 미래는 지금 막 전문가들이 막 미래에 대한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지금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만 켜면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이제 뉴스를 접할 텐데, 야, 이 진짜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급변할지 정말 걱정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변하겠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고, 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 텐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두렵게 다가올 필요가 없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 편에 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오후 특강 시간에는요, 미래에 대한 통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찐 크리스찬인가 요거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내가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제 말씀 한 구절 좀 읽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뭐 되게 익숙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질문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요? 3m 20. 되게 디테일합니다. 또 이거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뭐 선물을 준비한 건 아니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2m. 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3m 20과 2m. 또 4m 30? 4m요? 와. 여기 저기 머리에 예. 또 다른 의견. 2m 30. 2m 80. 3m. 와, 2m 30과 2m 80과 3m가 나왔어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요, 골리앗의 키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은 뭐냐? 성인 남성의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한 45cm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이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2m 70인데 플러스 한 뼘이에요. 한 뼘은 20여 cm가 되겠죠. 그러니까 2m 90 언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m가 나오고 2m 80이 나와가지고 그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되냐? 뭐 그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궁금한 건 골리앗의 키가 아니라 다윗의 키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소년 다윗의 키는 몇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까? 148. 되게 디테일합니다. 네. 또 한 자릿수까지 나왔어요? 또 다른 의견. 132. 예, 좋아요. 또 160. 좋습니다. 또 153. 140. 더 없습니까? 141? 140이 나왔는데 거기서 1cm, 여기에 가까우면 내가 받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160이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좀만 크면은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없어요? 요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175. 또 182. 82. 82. 야, 우와,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걸 좀 들여다보면서 상상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실은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동안 가장 작은 수치는 90이었는데
오늘 그게 갱신이 됐네요. 82cm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상상 속의 다윗은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철부지 꼬맹이 소년 다윗이, 그러니까 기저귀가 어울리는 꼬맹이. 여러분, 제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요 녀석의 키가 12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보다도 훨씬 작게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부지 꼬맹이가 기저귀를 이제 갓 벗어난 그 아이가 아장아장 달려가면서 너 골리앗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이상한 데로 돌멩이를 던지겠죠. 근데 이상한 데로 돌멩이가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야 가브리엘, 큰일 났다. 여기서 얘가 지금 내 편 들어주는 애가 얘밖에 없는데 얘 여기서 지면 내 체면이 구겨지겠어. 가서 궤도 수정해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던 돌멩이 갖다가 슝 달려와가지고 궤도를 수정해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팍 매다 꽂은 사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요, 철부지 소년 다윗, 아무것도 모르는 코올리게 꼬맹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산처럼 보였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약간 지금 뭔가 지금 깔아오는 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할까 모르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윗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결과론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심이야.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기적도 체험하고, 아까 저를 소개하실 때 뭐 CBS TV에 나온 것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만났던, 진하게 경험했던, 기적으로 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만 해도 이 밤을 세울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최상의 결과를 갈구할 때 이걸 들어주십니까? 이걸 들어주시는 게 믿음이고 이걸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모두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이제 지금 대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공부랑은 좀 내가 담을 쌓았어. 나 진짜 공부 너무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걸 보면서, 조정석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나도 이제 의사가 돼야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기왕이면 서울대를 가야지. 서울대 의대를 가려는 꿈이 생겼어. 그런데 노력하긴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는 난 담을 싼 사람이니까. 하지만 꿈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한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자, 공부는 안 하는데 남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나는 띵가띵가 맨날 놀고 PC방에서 놀고 있다가 시험 기간 때 시험지가 이렇게 딱 내 눈앞에 딱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랑하신다면 찍는 것도 다 맡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찍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찍는 모든 게 다 맡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의 걸음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고3 아이가 삘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고3은 조금 내신에서 좀 하니까 고1부터 생각해보자. 고1 아이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놀다가 기도만 열심히 해. 부모님께 기도 부탁하고 시험 기간 일주일 내내 특세를 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 가서 기도만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했는데 시험 찍는 게 다 맞아. 그래서 모든 내신이 1등급이에요. 그리고 수능도 다 맞았어. 만점 맞았어.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하는 모든 시험이 다 찍었는데 다 맞아요. 내 머릿속에 든 건 없는데 결과는 너무 좋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을 졸업을 했다 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당연히 콜링이 오겠죠. 야, 너 이렇게 와라. 그러면 그 의사,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던 그 의사에 대한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응급 환자들이 거기에 줄을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거 지금 선생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정작 이 사람에게는 머릿속에 든 게 없어. 시험만 잘 봤을 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의사에게 목숨을 걸고 왔던 그 응급 환자는 골든타임 놓쳐서 죽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본과 4학년 때 배웠던 건데 뭐였지?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그대로 실행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도 정말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해야 할 영역에 있어서 게을리한 상태로 좋은 결과를 기도했을 때는 한 번도 그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철부지 꼬맹이 소년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더라 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그냥 남들 8, 90 훈련하고 있는데 난 50 정도 훈련해놓고 100의 결과를 바래. 그랬는데 한 70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20이 된 거 아닙니까? 플러스 20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웬만한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 나머지 30은 어떻게 됐나요? 하면서 따져 물어.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겁해? 정정당당하게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 맨날 기도해가지고 기도 뒤에 숨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키는요. 잠깐 좀 제가 벗을게요. 좀 더워가지고. 제가 다윗의 키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윗의 키는요 최소한 180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80이라고 해서 정답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175가 누가 175였어요? 가장 근사치인데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180이 넘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울의 키는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했던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외모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차우는데 등치는 마동석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에서 이와 짝하리가 없다, 외모적으로 최고다,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키가 17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머리통 하나 더 컸다라는 거니까 최소한 사울 왕은요 190이 넘어가는 상당히 장군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윤영광 목사님처럼 키가 93. 진짜 사울 느낌이네요. 저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처음엔 뜯어 말리다가 나중에는 그를 보내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입던 거니까 그 나라 최고의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스펙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갑옷이 너무 무겁고 커서 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무슨 말입니까? 입었어, 핏이 맞는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사울 왕은요 최소한 3X라지 혹은 4X라지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3X라지에서 뭐 등치가 더 컸다 그러면 3X 혹은 4X라지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보통 어때요? 스몰 사이즈나 미디엄이야?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다윗은요 최소한 3X라지는 되는 신체 건장한 청소년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170 정도 되는 사람이요 190 되는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물려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울 왕, 장군감이었던 사울 왕보다 조금 키는 작았을 수는 있으나 등치나 이런 핏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처럼 철부지 꼬맹이 소년이 아니라 신체 건장한 청소년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겁고 막 이런 게 안 맞아서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주특기는 뭐예요? 돌팔매질하면서 달려가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거기서 이 달려가면서 스피드와 이 정확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복을 입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내 스피드의 발목을 잡으니까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 할지라도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대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스펙을 내려놓고 자기가 준비한 모습으로 나간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다윗의 키가 지금 180이든 150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대는 지금 2m 90이라니까. 장난합니까?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훈련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너는 소년이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초등학생쯤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다윗은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을 거죠. 한 17, 18 이렇게 되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넌 상대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항변하는 거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맹수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 다윗은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웬만한 녀석들은 돌팔매질로 그들을 쫓아내거나 뭐 기절시키거나 했겠지만 그 중에 맷집 좋은 좀 엄청난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다윗에게 달려들면 거기서 이제 도망간 게 아니라 수염을 잡고 옆에 있는 짱돌을 가지고 맹수를 쳐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청소년도 아니고 완전 광야에서 훈련된 청소년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기 때부터 그냥 손 쭉쭉 빨면서 이렇게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옆에 있는 돌멩이 휙 던지면 옆에 있는 형님 정수리 맞춰가지고 기절시키고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다윗도 처음에는요 이 양떼를 물어가는 맹수의 공격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르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겠지.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다윗이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게 맡겨주신 양떼를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돌팔매질 연습 훈련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맹수와 맞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뭐 오늘처럼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멀리도 보이는 그 푸른 초장에서 맹수의 그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그 평온한 날에도 옆에 있는 목동들은 휘파람 불면서 낮잠 자면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이 다윗은요 수백 번 수천 번 이 돌팔매질 던지는 훈련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이상한 데로 날아가던 돌멩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데 정확히 꽂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성경의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게을리했는데도 기도 좀 했다고 그거를 해주신 경우는 없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하는 자세를 보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남들 8, 90 훈련할 때 100을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스스로 이긴 겁니까? 원래 다윗이 더 강력했던 겁니까? 그럼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건 아니고 상대방은 골리앗 2m 90에 이 갑옷 무게만 70kg 정도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갑옷 무게만 70kg 정도 됐고요. 방패를 따로 들어주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양손이 자유롭겠죠. 게다가 그가 갖고 있던 창날의 무게만 7kg 정도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구 쓰고 완전 무장해서 양팔이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을 방어에만 방어 풀템을 지금 장착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 방패만 들어주고 있는 병사가 있으니까 호위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완전 무장했던 골리앗은 다윗이 상대했던 맹수를 손쉽게 사냥하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회심의 공격이 투구에 맞고 살짝 비껴나가기라도 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찢겨 죽는 거였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 100을 준비했는데 그 100의 결과를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100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까? 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되게 비겁한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는 바라는데 최선을 다하진 않아. 옆에서 막 직장에서도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돈 버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표니까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열심히 하진 않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바래요. 그러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전쯤의 사람이니까 한 1000년 후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는 고백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요, 인류는 여태껏 겪은 변화보다 다가올 20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인류는 21세기 한 세기 동안, 그러니까 100년 동안 지난 인류 2만 년, 지나간 인류가 2만 년 동안 겪었던 변화를 100년 사이에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044년도의 올해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선사시대 인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까마득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2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때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쓰는 거 이런 거 지금 20년 전이면 2004년이니까 그때 이제 막 시작하기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 이렇게 해가지고 피처폰 쓰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저건 아니죠. 근데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 인류를 보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거슬러서 고조선 그 이전 세대의 인류를 보는 것과 같은 까마득한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단어는 이제 2016년도에 처음 이게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왜? 그때 하필 알파고랑 바둑 대전을 벌인 사람이 한국인 이세돌 씨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거를 주목했단 말이에요. 이거 해외에서는요 잠깐 외신으로 잠깐 나오는 정도였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감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있기 전과 후, 전기라는 것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해졌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미래의 변화를 이제 6가지 섹션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치관의 변화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인본주의가 뭡니까?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이 되게 존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보통 마인드였거든요. 지금은 그게 허용이 안 돼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소수도 귀중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가르침에 가장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본주의 사상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인간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인종에 따라서 이게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신본주의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인본주의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게 강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친절한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친절한 불가지론은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니까, 뭐가 진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합시다. 제 생각도 옳고 얘 생각도 뭐 일리가 있고 얘 말도 그럴듯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뭐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뭐 힌두교도 뭐 기독교도 다 각자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존경할 만한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라는 얘기예요. 뭐 죽어본 것도 아닌데 뭐가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이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내면, 만약에 그런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겠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존중하면서 살면 되니까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최근에 미국에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는 설문에 5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스스로를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은 타 종교의 예배도 받으실 거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점차 강화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로 봐보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을까에는 개신교 전체의 56%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개신교 전체 중엔 34%가, 근데 이 중에는 이제 교회 나가진 않으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 나가진 않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국한해도요 벌써 25%, 4명 중에 한 사람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점차 강화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계실 텐데 저는 한국 교회의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20년 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다 버티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전 한국교회 50년 후가 걱정이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이제 원로 50년 후는 지금 이제 70대, 80대가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90대 중반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 갔을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원로가 되었을 그 즈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수치는 점차 강화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만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뭐 딸을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이름이 무하마드야. 얘가 이제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얘가 너무 건실하고 괜찮아. 근데 이제 딸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 이번 주부터 교회 말고 이슬람 사원 가서 우리 무하마드랑 알라신을 섬기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동의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 말리지 않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 가서 대신에 너 이슬람 사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배워, 알라신 열심히 섬겨, 그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전도를 당해도 별로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타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왜? 그건 우리가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의 어떤 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속성이,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가 없어. 그게 가능하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데 실은 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을 곳곳에 숨겨놨어.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도 그걸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도 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진리가 되겠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변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의 싸움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저는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저 어저께 이제 중등부 수련회 이제 설교하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우리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 중에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이제 우선순위로 이게 드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제 비혼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2022년 자료인데요, 2년 전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벌써 49%가 아니 난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여기도 지금 비혼주의자들 있죠. 손들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난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은 안 하는데 성적인 쾌락은 얼마든지 누리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옛날에는 미혼이면요 언젠가는 결혼할 건데 아직은 안 한 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좀 어떤 이런 마음, 성에 대한 약간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죄책감도 주고 이건 좀 이렇게 해야지, 지켜야지, 예쁘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했는데 이제는 비혼주의자들은 뭡니까? 평생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누구 앞에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쾌락을 누리고 싶어. 왜? 쾌락주의.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쾌락 누리는 게, 행복 누리는 게 그게 최고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성적으로는 더 개방되고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폴리아모리라는 거예요. 폴리아모리 들어보셨습니까? 폴리아모리, 혹시 나 폴리아모리입니다 하는 분 계세요? 폴리아모리 뭐예요? 폴리는 멀티라는 뜻이고 아모리는 러브라는 뜻이죠. 멀티러브, 다자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폴리아모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폴리아모리는 이름은 되게 예쁜데 결국에 그게 뭡니까?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둥이라고 하죠. 연인 가운데 걸리면 등짝 맞고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폴리아모리는 뭐예요? 연인끼리 합의하에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 말고도 다른 이성을 만날 거야.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하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청년들끼리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 남자, 나중에 교회 청년부에서 여러 여자랑 이렇게 동시에 사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7명이 있는 거예요. 요일마다 바꿔가면서 사귀어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막 너 정신 나갔어 막 얘기하겠어. 권사님, 무슨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 다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제 여자친구 1호는요 남자친구 14명이에요. 뭐 이런 되게 부럽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뭐 TV에서도 뭐 매스컴에서도 폴리아모리가 뭐 영화로도 나오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싹 트고 있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폴리아모리가 정서상 이게 뭐 유튜브나 어떤 그 컨텐츠로 나오더라도 이제 댓글로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옛날에 동거가 그랬어요. 옛날에 옥탑방 고양이라는 동거에 관련된 드라마가 나왔을 때 사회는 그걸 가지고 엄청 욕했어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동거를 하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거하는 게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너무 흔한, 이성끼리 동거하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죠. 이런 것처럼 이게 한번 유행처럼 쾌락주의에 물든 인본주의자들에게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점점 괜찮은데, 매력적인데, 끌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 수 있고요. 이게 흐름으로 다가오면 여러분들도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TV를 돌리면서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은우가 나왔어요. 와, 차은우 오빠랑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가 이게 그 다른 채널로 돌렸더니 박보검이 나왔어. 야, 박보검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커피 나랑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시에 여러 사람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대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10년 안에 폴리아모리가 어떤 형태로건 유행처럼 번지게 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와 열광하면서 쫓아갈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이라는 것이 생명과 사랑, 쾌락 이 세 가지를 밸런스 있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갖고 나가고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은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사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그래서 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잉태가 되고 생명이 나잖아요. 생명과 사랑과 쾌락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생명과 사랑을 교묘히 가려놓고 쾌락만 남겨놓은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성적인 문화, 유혹 이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나의 자세를, 나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을 지켜야 될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2년 전 자료라고 했잖아요. 2년 전 자료에 49%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건데, 결혼 청년 3명 중에 1명이 긍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3분의 2는 결혼 안 하겠다. 비혼주의자가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49%에서 지금 이제 거의 70%에 육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 비혼동거는 이제 80%가 찬성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이 사랑을, 가정을,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결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좀 붙잡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2030년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다 라고 코로나 사태를 예측했던 프랑스 경제학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에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는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도 결혼 잘 안 하고요, 동거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90%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6년 후에 갑자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이 추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혼은 안 하고 이제 동거하면서 쾌락은 누리고 여기서 플러스 폴리아모리까지 가면 진짜 이름은 예쁘지만 완전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그냥 짐승처럼. 근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쾌락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을 때 내게 힘이 되는 말씀만 찾아 읽지 마시고 두려운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세상에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도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을 뭐 유혹하거나 건드리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뭔가 힘든 일들이 생기고 내가 계속 고난스러운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보면 인구 변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지금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치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나라가 없을 정도죠.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점을 찍고 2022년도에 실은 정점을 찍고 지금 벌써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더 적은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중위 연령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9월 달에 벌써 이제 아까 5,180만이었는데 5,137만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1970년도에는요 중위 연령, 그러니까 100명을 딱 세워놓으면 그 중에 50번째 나이, 그러니까 나이로 딱 중간이 18.5세였어요. 70년대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되게 사회의 어른이었다고 그러면서요. 이때는 나이 20살만 돼도 어른이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대로 보면 43.7, 이제는 나이 40이 돼도 젊은 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중간 나이가 62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땐 60세가 돼도 60세만 돼도 젊은 층이 되는 거죠. 이게 초고령 사회로 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 밑으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세를 생각해봤더니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39%,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40명이 65세 이상인 노령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로 보시면 2000년도에 어린이 21명에 노인 7명이었어요. 100명 중에.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확 반전하면, 그때는 어린이 숫자가 노인의 3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에는요 12명에 어린이 12명에 노인이 16명이 됐어요. 벌써 지금 노인이 더 많은 시대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잠깐만요. 이거 뭐가 눌러진 것 같아요. 안 되는데요, 갑자기. 네, 2050년이 되면요. 205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0년 되게 멀어 보이는데 실은 26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20살이라고 한다면 2050년에 지금 저의 나이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인구 100명 정도 100명이라고 치면 어린이 9명에 노인 인구 4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은퇴는 80세 이후로 늦춰질 것이다 라고 100세 인생을 쓴 린다 그레텐이라는 작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세상, 우리가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이 달라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종합격투기 선수 중에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어요. 이게 에밀리아넨코 효도르라는 사람인데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의 별명이 60억 분의 1이었어요. 60억 인구 중에 최고다, 최강이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게 이제 20여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80억이 넘어갔습니다. 20년 사이에 20억이 늘어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자면요, 기원전 1000년에 전 세계 인구는 5천만 명이었어요. 1000년이 지났을 때 세계는 2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게 되게 폭발적으로 할 것 같지만 영아 사망률도 많았고 이게 사망이 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폭발력 있게 늘진 않았어요. 또 1000년이 지났는데 4억 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 61억이 됐습니다. 61억이.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 81억으로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25년 더 지나게 되면 97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00년까지 하면 98억 정도. 물론 이건 이제 수치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질병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초저출산이 아프리카가 갑자기 저출산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추세로 지금 이 상황대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지구가 갑자기 인구 소멸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멸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동 산업, 어린이 산업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힘든 척박한 곳이겠지만 세계로 눈을 돌리면 아직 괜찮아요. 실버 산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괜찮은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좀 미래를 들여다보는데 기본 세팅값이 되어야 된다. 자, 미래의 변화 세 번째 섹션 기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지구는요 생각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15도인데요. 산소 농도는 21%, 바닷물 염분 농도는 3.4%입니다. 여기서 산소 농도가 1%가 증가하게 되면요 낙뢰로 인한 산불이 70% 증가한대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바닷물 염분이요 6% 정도, 여기서 이제 2배보다 조금 밑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지구는 자정작용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온에 평균 기온이 15도였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10대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야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환경 보호 캠페인 해가지고 뭐 드라마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세계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게 2019년도에 막 이게 막 그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이게 코로나 직전에.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운집해서 하는 것들은 좀 사그러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와 우리는 그냥 어제와 오늘 별 차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이 보이지만 지구의 소멸까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기후로 아마 이번 여름에도 이상기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북극의 70%가 녹아가지고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것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지구 기온 상승 제한 기준이 몇 도입니까? 이건 다 알고 있죠. 몇 도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 또 정답 맞히면 또 우리 목사님이 선물 주실 것 같아.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라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구 기온 상승 아까 평균 온도가 15도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몇 도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온도는 우리가 저지합시다라고 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협약을 할 때 2도로 설정을 했다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3년 후에 총회를 하는데 그때 안 돼 2도만 올라가도 큰일 나라고 하면서 1.5도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 이 마지노선은 1.5도를 잡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도 올라갔을 때와 2도 올라갔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1.5도 올라가도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제 이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지구가. 근데 이 1.5도 지구를 지키는 이 1.5도의 기준이 뭐냐? 문제는 한 2000년쯤부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 기준이요 산업화 이전이에요. 산업화 이전으로부터 1.5도 올리면 안 된다라고 협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 자료로만 해도 벌써 1.09도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0.41도 남은 거예요. 0.41도를 우리 세대에 더 이상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0.41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거죠. 티핑 포인트가 민박했다 하고 이 별거 아니라고 넘으면 다 죽어 이러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 마지노선 1.5도가 5년 안에 뚫릴 확률이 66%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환경운동 이런 거에 동참하지 않고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살아가게 되면 21세기 중반에는 2.4도 올라가고요 21세기 말에는 4.4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 4도 올라갔을 때의 결과를 보면 끔찍합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행성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기후 위기다. 그래서 이제 아리100 해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경비가 더 들지라도 더 돈이 많이 들지라도 이제 탄소 쓰는 거 좀 줄이고 석탄, 석유, 연료 이런 것들 이제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꿉시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금 다들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져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ESG 경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후손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참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까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제 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만한 것들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 하이퍼루프 시스템 들어봤죠? 이 하이퍼루프 시스템은 실제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뭐 10년 안에 뭐
상용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은 좀 오바고 한 20년에서 30년 이내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철도 이쪽 연구진도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이동 수단의 발전이 가족 제도의 소멸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해 안 하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거랑 가족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래도 비혼, 결혼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운송수단이 발전을 해요. 게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 얼마 남지 않은 거 아시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요. 지금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존속되는데 지금 그 이제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김정은이 계속 막 핵 도발하고 막 우리나라 이제 불바다 만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가오 잡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내부에서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더 이상 체제 붕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해 보면 북한은 앞으로 나라로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몇 년일지 모르지. 이건 예언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 생전에는 어떤 모습으로건 북한은 붕괴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건 여기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얘네들이 와가지고 또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 안에서 뭐라도 좀 지들 나라에 유익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가 진짜 거기서 이제 초토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이제 통일이라는 변수가 미래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정을 해보자고 뭐 10년, 20년, 한 30년 후에 통일이 됐어. 그러면 부산에서 저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 그냥 이런 거 타고 슝 몇 시간이면 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 난 이제 때때로 이제 철새처럼 옮겨 다녀야 돼. 옮겨서 살아야 되는데 한 지역에 한 사람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인정하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족이라는 제도는요 아예 소멸되지 않겠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선택하는 사회적 제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결혼을 하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꼰대.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 새만금에 시속 1000km 달리는 하이퍼루프 시험장이 생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실은 이번에도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됐다가 이번에는 안 됐어요. 이게 안 돼. 지금 계속 이제 의회에서도 이걸 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경험하고 있을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첫 인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보면 인공지능과 실제로 경쟁이 시작된 첫 인류라고 보면 되겠죠. 인공지능 CCTV에다 인공지능을 달았더니 쓰러진 사람을 보고 CCTV가 신고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뭐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는 위에가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야, 이런 식으로 그림 좀 그려줘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토대로 사람답게 그린 게 밑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걸 보면 밑에 사람 사진을 보여줬더니 인공지능이 저런 식으로 카툰처럼 그림을 그렸겠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사람이 한 거고 밑에 사진처럼 보이는 게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 뭐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기에 이제 가담하게 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미래학 강의를 할 때요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그게 몇 도인지도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얘가 실시간으로 비서처럼 저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차를 타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악당가스 때문이죠.
그냥 그 저 한 문장에 얘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라는 것의 의미를 캐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챗GPT 이런 거 안 쓰는 사람과 쓰는 사람은 스마트폰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들의 격차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챗GPT 인공지능 아예 활용 안 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뱅킹 못 할머니 할아버지 뱅킹 못 하셔가지고 한 7km 걸어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돈 뽑으셔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3초 만에 노래를 만드는 인공지능 작곡가 이런 것들에게 이제 우리가 과연 저작료를 누구에게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다툼이 있는 시대죠. 오른쪽 작품은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명화인데요.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인공지능 비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캐릭터를 디즈니 픽사 스타일로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려주는데 뭐 2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예수님 같긴 한데 약간 멀뚱멀뚱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도 좋아하게 좀 귀여운 디즈니 스타일로 한번 그려줄래 했더니 또 2분도 안 돼서 뚝딱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맨 오른쪽 아래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이 스타일로 다시 한번 그려줄래 했더니 뚝딱 그려줘요. 그리고 야, 그 중에서 제가 픽을 했습니다. 요 그림까지 나오는데 5분이 안 걸렸어요. 그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냥 챗 GPT에다가 거의 영어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거는 어린 양을 안고 계신 예수님을 디즈니 캐릭터로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뚝딱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삼손과 골리앗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이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단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류에 이걸 고민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했는데 이거 좀 그려줘 했더니 저희 은식 제 이름 아닙니까? 그냥 이때는 이제 영어로 했었죠. 영어로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물론 이제 백인들로 그린 거는 이제 오류가 있겠지. 근데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챗GPT랑 이제 달이가 연결돼서 챗GPT한테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뚝딱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그림 퀄리티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당장 이렇게 시켜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복음 그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채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쓸까 하다가 맞다, 나에게 인공지능 비서가 생겼지. 지금 거의 1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그 아티스트한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냥 인공지능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걸어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이거 보고 이걸 봤더니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그림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면 이제 전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맞서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는 날개가 달리는 거죠. 저는요, 실제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제 책에 일러스트를 제가 그렸는데요. 이제는 저는 오히려 책을 쓸 때 이제 내가 굳이 힘들어서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얘네한테 맡기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유익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여러분들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이걸 여러분 자리 위치 이동을 하셔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깝깝해질 거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레고 스타일로 그려줘 예수님의 부활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레고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인공지능 비서한테 시킨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VR 산업이 이제 꽃피게 생겼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얼리 어답터들은 알겠지만 지금 비전 프로
애플에서 요게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 나왔어요. 상용 안 했어요. 미국에서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이게 됐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거 하나에 5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되면 이게 점차 낮아지면서 생태계가 이게 구축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찰나에 유행이 됐다가 사그러들면 완전 망하는 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비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 VR 산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게 돈을 이렇게 끌어담을 수 있는 산업이 될까요?라고 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여러분, VR 산업은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왜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스포츠, 그리고 포르노 산업. 그 중에서 포르노 산업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포르노 산업이 있는 한 VR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야 VR 이렇게 꼈을 때 이제 한 1시간 막 이렇게, 저도 게임 해봐, VR 게임방도 가서 청소년들이랑 막 이렇게 했었고 사역자들이랑 같이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막 이게 딱 꼈는데 저 옆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랑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좀비들 막 달려오면 막 총 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막 어지럽고 막 좀 그래요. 이게 완전 리얼감은 없어. 근데 10수년 안에 이거를 꼈을 때와 벗었을 때가 뭐가 리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르노 산업이 결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와, 이거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유혹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도 모르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과 정말 리얼감의 극치인 그런 성적인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는, 이 소중한 이 사랑은 단절되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은 되게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술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기술 자체를 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산업을 보면서 이런 걸 꿈꿔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VR 산업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좀 VR, 여러분들 다 이제 비전 프로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절을 앞둔 이 종려주일 지나고 성금요일 날 청년부가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 우리 다들 업데이트 하셨죠? 같이 접속하겠습니다. 딱 접속했는데 앞에 갑자기 이제 여기 갈보리 언덕이 이렇게 딱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모습이 우리 앞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가고 있고,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이게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력을 쌓고 이 기술을 은혜의 도구, 쾌락과 우리의 타락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겁니다.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시네요. 제가 실은 우리 청년들 읽으라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국민일보의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찾아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조작 기술로 누군가는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쏙쏙 잘라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 자녀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가질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제 아주 근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손주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면, 상상회로를 돌려보면, 지금은요 이게 치료 목적으로 돼요. 막 유전 결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미용 목적이 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여기 보면 IQ까지 건드리는 지금 그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은 IQ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IQ 500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을 때 500만 원이면 우리의 아이를, 여러분의 손주를 IQ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이런, 지금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해봤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얼굴은 차은우 같이, 키는 뭐 정우성처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날 거예요 라고 하면 내 손주는 IQ가 기껏 해봐야 여러분을 닮아서 100에서 15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친구와 경쟁해야 될 세상 친구들은 대부분 500 언저리야. 그럼 얘는 이제 깔아주는 인생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하지만 실제로 이 세기 안에 벌어질 뉴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년 후에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죠. 유전자 가위뿐만 아니라 이제 노화를 늦추는 일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여기는 뭘 쓰나요? 여기는 야마하를 쓰는군요. 찬양팀은 알겠지만요, 커즈와일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신디사이저의 저거잖아요. 신디사이저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신디사이저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발명가이자 천재 과학자인 사람인데 현재 70대 후반인가 그래요, 나이가. 그런데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이사예요, 이 사람이. 근데 2030년대에는 사람이 클라우드에 뇌를 연결해서 1초 만에 10,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10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인공지능이 이 인류의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요, 1년 동안 영양제를 11억 원어치를 먹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기억 정보를 뇌 칩에다가 이렇게 이제 백업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 그러면 이 저장되는 이 칩을 인공 바디에 삽입해가지고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이 사람이 내 기억 그대로 살아간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실제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지하게 과학자들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언제 이 기술이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뒤에도 보이겠지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떠나 보냈어. 여러분 친구가 80대에 이제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퍼가지고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나 네 장례식 갔다 왔는데. 아유, 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 이 친구가 살아생전에 가장 찬란했던 그 리즈 시절의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는 인공 바디에 이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나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과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추억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좀 비싸긴 하지만 여기다가 내 남은 인생을 걸었어.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 깨어날 때마다 내 기억세포가 이게 백업이 돼서 내가 죽는 그날 당일 아침까지의 기억을 여기에 삽입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때 이제 착각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했다. 왜? 내가 알던 그 사람의 기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인공바디가 나랑 대화를 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인류는 착각하게 되겠죠. 인류가 드디어 죽음을 극복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개념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 갑자기 이 칩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우리의 기억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 정보가 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착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아마 정말 한 50년 후에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땐 진짜로 비웃는 시대가 되겠죠. 아유, 야, 너 죽어봤어? 너 진짜 100% 확실해? 야, 죽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고 이런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었으면 그럼 그때 되면 어떡할래?
아, 난 그런 거 안 믿을래. 나는 지금 내가 장례 치른 친구들이랑 오늘 아침에도 내 돈가스 먹고 왔거든. 난 거기에 베팅하겠어. 이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인류의 장밋빛 미래에 베팅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거기서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뭐 조카, 여러분들의 동생들부터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괴짜, 과학자, 천재, 이제 아이언맨, 마블의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뉴럴링크를 만들었어요. 2016년에 만들었죠. 이 사람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그때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뉴럴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뉴럴링크가 처음엔 돼지로 실험을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에 칩을 연결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무선으로 인터넷과 연결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돼지로 실험을 했는데 돼지 많이 죽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로 실험했는데 원숭이도 많이 죽여 먹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원숭이 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인간에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미국 FDA에서 아유 안 된다, 이건 아직 위험하다, 그리고 비윤리적이다라고 계속해서 막다가 작년 중순쯤에 FDA에서 머스크에게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뇌에 칩을 삽입하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 지 지금 한 6개월 됐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머스크가 6개월 내에 뇌 칩을 실험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뇌 칩 10분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이 이렇게 좀 거의 이게 뇌만 살아 있고 몸이 이게 좀 장애가 있는 분들 이렇게 지원을 했겠죠. 결국 당신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6개월 전에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성공했어요. 실제로 인간에게 칩을 심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기기 제어 가능. 머스크 칩을 심은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 뉴스 찾아보면 실제로 이게 FDA에서 승인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됐다.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심었다,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 해서 본격 사이보그 시장이 열리나 이러고 있어요. 머스크가 올린 글에 보면 핸드폰 개념이 사라진다는 걸 왜 이제 여기다 연결하면 우리가 그냥 뇌랑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시대가 돼버리면 뭐 굳이 내가 이거 스크린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뇌도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도 압보게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머스크가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 날 중국에서도 이거를 성공했다. 물론 댓글로는 야, 이 녀석들 구라치는 거 아니냐 말이는 얘기도 많지만 실제로 이게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지금 몇몇 분들이 표정이 처음 보는 뉴스다 해가지고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저는 키워드에 미래를 하나 넣으시면 좋겠어요. 아,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한 달 사이에 격변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슬라봇, 아까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봇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이 이제 곧 상용화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뉴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봇은요, 이 인간 키랑 비슷하고요, 실제로 인간처럼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몇 달 전 나온 뉴스에 작년 12월까지 이거를 완료하고 이제 시제품화 하겠다, 팔겠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땐 얘네가 나와서 발표를 할 때 한 작년쯤에요.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어설프게. 그래서 약간 20년 전에 일본의 아시모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얘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어떻게 요가도 하고 있어요. 요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지난주쯤에 이게 또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테슬라봇 춤 이거 검색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보다 춤을 잘 춰요. 얘가 우리는 지금 로봇 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흉내냅니까? 개그맨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이 테슬라봇은요 사람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날계란도 깨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센서티브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려고 하는데 3년에서 5년 이내에 2만 달러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럼 2만 불이면 얼마니까 한 2,6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소나타나 아반떼 정도의 차를 몰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거를 인공지능 비서로서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뇌의 챗GPT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들지도 않아. 엄청나게 이런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이제 실제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엄청나게 걸어 다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나 봤었던 일들이 진짜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현대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로봇 엔지니어링의 거의 이제 정점에 가 있는, 여기는 막 뒤로 막 덤블링도 하고 엄청나요. 근데 얘네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었어. 한계가 있었죠. 근데 얘네가 챗GPT랑 연결을 했더니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로봇이 그 자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되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했는데,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 와, 이게 지금 현재 로봇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제 근미래에 우리 눈앞에 시제품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중국도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이 샤오미도 여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의 대기업들의 이제 각축전이 이제 벌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정말 사람 같은 인공지능 로봇과 이렇게 같이 마주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든 개발자들조차 인공지능이 이게 지금 소스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CPU 여기다 이게 엄청나게 이거 좀 연산 컴퓨팅 능력을 이제 좀 해가지고 때려 박았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얘네가 스스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의 제어 영역을 넘어섰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인간이 뼈 빠지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를 얘가 하루 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 나쁜 AI와 착한 AI 전쟁, 인간 위협이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넘어서는 일이 적어도 30-40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유발 하라리가 10년 정도 전에 책에다 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20-30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제 이 추세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2025년 정도면, 내년이요, 내년. 2025년에서 2030년 안에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에게 추월당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그래서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를 듣고 있냐? 직업의 문제예요. 직업. 지금 여기 직장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직장도 한번 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요, 2030년에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요, 2030년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2030년도에 경제 활동을 최초로 시작하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중학생쯤 되겠죠. 이게 6년 후니까, 앞으로 6년 후니까 6년 후에 경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학생쯤 되겠죠. 중학생들의 인생을 보면 평생 평균적으로 6번의 직업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예측했어요.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을 옮겨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직업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에이, 뭘 설마 그러겠어요. 에이, 저거 좀 오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CEO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회사를 경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을 충원을 해야 돼. 5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CEO들은 뭐에 밝겠습니까? 이런 기술 트렌드에 밝아요. 미래 어떻게 될지 다 알아. 근데 지금은 인간을 5명을 뽑아야 되지만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이 인간들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 영역에서 실수 없이 잘하게 될 거다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CEO 입장에서 이 5명을 뽑을 때 몇 년 계약할 것 같아요? 5년 계약하겠죠. 5년.
거기서 10년 계약하겠습니까? 거기서 종신 계약하겠습니까? 아니요. 난 박애주의자라 난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인공지능 믿고 맡깁니까? 전 사람에 투자할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리크루트하게 되면 여러분 경쟁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만 불에 인공지능 사가지고 이걸 다 처리하고 있는데 월급도 줄 필요 없이 그냥 그 충전만 해주면 되는데 업그레이드만 좀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 직장 이 직원들은 매달 월급 줘야 되고 휴가 줘야 되고 아프면 뭐 병가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경쟁에서 밀리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박애주의자들로 구성된 사업체들은 점점 도태되게 되겠죠.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내 직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20년 이내에 제 직업이 없어질 확률은 96%입니다. 뭘까요? 요리사예요. 요리사라는 직업은 20년 이내에 96%의 확률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경향이 도드라지냐면 지금 제주도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아마 전혀 모르실 수 있어요. 왜? 지금 완전 최근 트렌드니까. 지금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곳곳에 그 로봇 바리스타들이 생겨가지고요. 스타벅스, 간판은 스타벅스인데 사람이 없어요. 무인 그 스타벅스예요. 근데 거기서 팔 2개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평도 안 돼, 반 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스타벅스 로고 달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여기에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거기서 그럼 얘는 오히려 점원보다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맛을 내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셰프가 나오겠죠. 이 셰프는 누구의 손맛을 그대로 따라할까요? 세계 최고의 손맛? 미슐랭 3스타.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의 요리를 먹으려면 지금 값으로는 100만 원 이렇게 들여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값을요. 이제 5년, 10년 후에는요. 동네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 로봇 바리스타가 딱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월급이 안 들어가니까. 로열티만 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저는 우리 동네 아줌마 손맛이 좋아요. 그 편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게다가 식자재 값을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식자재 값에다가 더 투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급 식자재를 사온다. 그러면 맛도 좋은데 몸에 건강에도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네에 있는 식당들은요 이제 문 닫을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정들이 막 굳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요식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엄마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갑작스럽진 않아요. 당장 내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 아닙니다. 그러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시대가 오는 걸 아는 사람과 지금 내가 요식업계 내가 지금 내가 직업이 요리사라 할지라도 이런 미래가 다가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3D 음식 프린터 요리사가 생겨난대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집에 웬만한 집에는 뭐 전자레인지가 다 있는 것처럼 3D 음식을 만들어주는 프린터 요리사가 생겨나는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도 72%가 나왔고요. 미용사가 사라질 확률 80% 나왔습니다. 나 미용사는 대체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어떻게 얘네한테 맡기다가 귀 잘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발전하게 되면 지금 미용사가 하고 있는 일들조차 인공지능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2016년도에요. 이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막 나오던 그때에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군들을 한번 뽑아봅시다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때 창의적으로 뭘 하는 거 있잖아요. 화가 및 조각가가 1위 나왔어요. 화가랑 조각가는 대체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8년 지났습니다. 8년 지났는데 이미 수없이 대체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전문가들의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가는 정도로 지금 이 산업의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인간을 지금 당황케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미국의
헐리우드에서요 데모를 했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헐리우드 작가들과 배우들과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저걸 한 거예요. 왜? 지금 뭐 저작권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지금 아까 보십시오. 제가 그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저 정도 퀄리티 그리려고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을 받을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대기업들은 뭐 하고 있었냐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인공지능에다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박애주의자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면 자기들이 밀려날 거 아니까 이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정말 정글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AI발 일자리 역습, 빅테크 해고 칼바람. 여러분 이거 지난주 뉴스입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한 6년 전부터 제가 미래 특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처럼 지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새로운 뉴스가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죽겠어. 옛날에 했던 걸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이거 보셨죠? 이거 막 릴스에도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저 오늘 잘렸어요.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사람이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이제 너 더 이상 필요 없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인재들마다 대량 해고당하고 있고요. 1년 새에 20만 명이 감원됐어요. 글로벌 테크 업체에서. 구글, MS에서 충격적인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2024년에요. 1월 11일 기준입니다. 11일밖에 안 지났는데 18개 테크 기업에서 2,945명이 해고됐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로 보면요. 1188개 테크 기업에서 26만여 명이 해고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와 이거 든든합니까? 평생 여기서 내가 이제 내 복지는 여기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거기 입사하면서 휘파람 불었던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지금 내몰린 상황이에요. 26만 명 작년 한 해만.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2035년까지 일자리 3억 개가 소멸될 것이다.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학력 고소득 직업도 위험하다. 국내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 여기 의사 계십니까? 의사도 위험하다. 여러분 지금 강성태 혹시 알아요? 공부의 신 공신 강성태 요즘에 최근 유튜브 보신 적 있습니까? 강성태 씨가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강의하던 그 스타 유튜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년 동안 잠적했었어요. 왜? 인공지능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의 거의 최첨단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선 더 이상 대학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얘네한테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양심상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다시 유튜브를 재개했는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성태가 최근에 이게 어제 올라온 영상에 사라질 가능성 1위의 직업에 의사 올라왔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사는요. 의사 면허증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집안은 펴는 거였어. 나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집안이 펴는 거였단 말이에요. 잘 살았죠. 근데 앞으로는 의사도 직업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혜가 과거의 기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 한 방울로 대장암을 진단한다. 이게 작년에 나온 뉴스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년, 20년 후에는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지금 건강검진 여러분 아직 젊어서 건강검진 잘 안 해보셨죠? 이제 저 이제 40살 넘어가면요. 뭐 이 위내시경 이런 거를 그냥 필수로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가면 막 저는 이제 수면 내시경 안 해요. 그럼 이제 비수면 내시경하면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아프지도 않은데 막 그런 끔찍한 짓을 해야 돼. 근데 이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 한 방울 딱 뽑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 몇 프로니까 이렇게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대가 되면 지금 의료 인력이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이 다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맞지. 그러나 저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그 의대 가는 친구들이 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약사, 의사, 변호사 뭐 이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변호사도 있겠다 하는데 회계사와 세무사는 100% 대체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회계 업무 이거 돈 많이 벌어요. 회계사 제가 예전에 3일 회계법인이라고 우리나라의 빅3 거기서 제가 신우에 인도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좋은 고학력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99%도 아니고 100% 대체된대요. 앞으로 미래에는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 왜요? 누가 회계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계 업무를 보고 있다. 그걸로 월급을 받고 있다. 여러분 평생 그 직업 못 씁니다. 몇 년 안에 소멸될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정리해고 당하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를 이 시험에 챗GPT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초창기 레벨로 합격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따지면요 8비트 이제 막 시작한 8비트 컴퓨터가 이 면허를 땄다면 지금은 16비트, 32비트, 펜티엄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도 발전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죠. 알파고 쇼크를 넘어선 충격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왜? 관련 업계 저만 해도 좀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알고리즘엔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요. 이런 것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와 이렇게 걱정하면서 바라봤는데 이런 거에 알고리즘에 연관이 없는 분들은 지금 얘기 듣는 게 처음 듣는 얘기죠. 할 때마다 지금 눈이 땡그러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죠. 변호사 합격한 챗 GPT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현직 변호사예요. 근데 아씨 난 뭐하지 앞으로?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의사의 80%를 대체할 거래요. 여러분 의사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의료업계에 인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100명의 의사가 있다면 그중에 80명은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명은 살아남겠지. 그러나 나머지는 이게 대체한단 말이죠. 나중엔 수술하는 것도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이게 거의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실수할 15시간 되는 그런 수술 있잖아요. 인간한테 맡겼다가 그 사람의 실수, 의료사고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료사고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인공지능 외과 로봇 의사들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도 철밥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2030년은 뉴스의 90%를 컴퓨터가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지금은 8년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현재 15세 이하의 어린이 중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8년 전 기준으로 65%,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가 우리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군들을 뛰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마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붉은 깃발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붉은 깃발법은요,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종주국이 영국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것이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영국이 힘을 잘 못 써요. 독일이나 미국 얘네들이 더 돈을 잘 벌고 있지. 왜 그럴까? 보니까 처음에 자동차가 딱 나왔을 때요, 영국의 마부협회가 의회에다가 압력을 가한 거예요. 야 잠깐만, 이 자동차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러다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압박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시속 30km로 달릴 수 있었던 자동차를 시내에서는 시속 3km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내 도심에서 자동차를 몰려면 그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앞을 먼저 가야 그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 걸음걸이보다 느린데 자동차를 타고 싶을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목 잡혔죠. 그 사이에 미국과 독일이 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몇 년이나 갔을까? 30년 갔어요. 이 법이 3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 마부협회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아주 이제 힘들어졌죠. 만약에 이 마부들의 이런 데모가 없었으면 지금의 영국이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됐겠죠. 왜?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그들이 기술 발전에 저항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들도 백기를 들고 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부라는 직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오늘 법한교회까지 오는데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어요. 전기차 아이오닉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일정이 없고 내일 아침에 또 빨리 가서 이제 또 내일은 또 오후에 논산에서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렌트카 안 하고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면서 택시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택시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유효 기간이. 그죠? 자율주행이 인간의 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순간 택시 기사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 기사들은. 물론 그게 뭐 한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질 건 아니겠죠. 아마 10년에서 20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해지는 순간 사람들은요, 인간 택시 기사가 막 데모하겠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택시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이제 자율주행 타고 다니는데 사람이 모는 택시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들을 이제 찍어 누르게 되겠죠. 그럼 이제 택시 기사라는 직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면 그분이 만약에 삼촌이야, 막 30대야, 40대야.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그거 할 수 있을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래, 앞으로 향후 여기까지는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지. 만약에 여러분 마부가요, 그때 지혜로운 마부가 가서 이렇게 막 의회에 위협을 가한 게 아니라 마부가 딱 보고서 야, 자동차 이거 이제 대량 생산 대비 싸지면 이거 엄청나겠는데? 위협되겠는데? 그 낮에는 마부 일하면서 돈을 벌고 밤에는 가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스위치되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행복한 마부에서 행복한 드라이버로 전환이 됐겠죠. 왜? 영국 런던의 그 골목골목을 누구보다 내가 잘하는데 나보다 누가 더 운전을 잘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세태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먼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왜? 이 스위치 될 때 그 영역에 살아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숙련 저임금 업무뿐 아니라 재무관리 의사 고위임원까지도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의 직업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분, 이거는 월급, 셀러리맨 아예 이제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월급이라는 개념, 지금은 뭐 계약직, 정규직 이런 거 따지는데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긱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시 계약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구해서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인의 프리랜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모시러 가려고 할 것이고, 이 사람이 뭐 단순 노동은 이미 인공지능한테 밀리고, 그리고 이제 머리 쓰는 일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안에 특별한 색깔이 없고 내 안에 뭐 어떤 매력도가 없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게 깝깝해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건 모든 인류가 이제 겪어야 될 미래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영역은, 직업은 사라질 수 있어도 영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직업이 사라져도 이 영역 안에 있는 다른 직업이 생긴다면 타 영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배경 지식들이, 내 직업은 없어져도 이 배경 지식이 한 70 정도 남아있으면 나머지 30만 준비하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실직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이 실력들을 쌓아가면서 중요한 자리, 세상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6번째 파트는 교육.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쉬는 시간 없이 너무 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오늘 잠자고 일어나면 다 에너지는 회복될 거니까 제가 또 언제 여기 와가지고 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쭉 달리고 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인사이트를 얻고 미래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나의 발걸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준비된 미래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거기엔 큰 투자 노력을 해도 좋습니다. 아마존의 설립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나왔고요, 교육은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일반 키가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반 키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한 방 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이 통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한 50년 박사, 한 70세 된 박사님이 권위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 살아온 나이만큼 지식이 축적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아까 뇌에 칩을 연결했다고 봅시다. 근데 초등학생이 이게 구글링을 잘해, 인터넷 서칭을 잘하는 친구예요. 얘랑 50년 한 우물을 판 박사님이랑 토론 배틀을 붙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박사님이 최근에 조금 아프셔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은 최신 동향을 살피지 못했어. 그러나 그 6개월 이전에 50년간 이 사람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있었어요. 근데 초딩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자신의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이 갑자기 초딩이 거기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서칭을 하다가 잠깐만요,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론은 최근에 몇 달 전에요, 한 2달 전에 어떤 박사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 정립이 됐는데 그거 모르세요? 라고 하면 이 박사님은 50년 전통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초등학생, 그냥 접속되어 있는 인류의 집단 지성과 맞닿아 있는 이 초딩과 그 어떤 우위도 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엉덩이 싸움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게 가능해졌지만 앞으로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 방과 이 방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법한교회에서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을 모시고 다 같이 전교인 새생명 축제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막 새로운 어르신들도 오고 새로운 초등학생들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스트를 불렀는데 판소리 명창이 왔어.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어르신들이야 좋겠지. 근데 애들은 막 뭐야, 뭐 괜히 왔어, 막 뭐 재미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뭐 신세대 래퍼가 왔어요. 그럼 애들 막 신나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뭔 소리야, 못 알아먹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콜라보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판소리 명창 부르고 신세대 래퍼랑 둘이 같은 무대를 콜라보해서 멋지게 해낼 수 있다면 둘 다 온 세대가 만족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가 된다라고 해요. 영역과 영역 간에 이런 걸 브릿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창의 융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명문대학 의미 없다. 여러분 지금 뭐 명문대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교육계에 있던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학벌 사회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무크입니다. 무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크 나는 경험해봤다. 무크 수료증이 있다. 무크가 뭔지는 안다. 두 분, 세 분. 그럼 나머지는 무크를 지금 처음 들어보신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무크는요, 이제 미래학자들이 대학의 종말을 고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 대학이요, 현대 사회의 대학이 물론 옛날에 뭐 플라톤, 뭐 아카데미아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역사가 깊지만 현대식의 대학은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플랫폼이 그거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 거죠.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무크는 스탠포드,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대 스탠포드의 교수님들이 10여 년 전에 자기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이제 온라인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이 기술이 다 뒷받침이 됐는데 이분들이 박애주의자였던 것 같아. 야, 우리 보니까 저 중국의 일본의 아프리카에, 중국의 인도의 아프리카에 저 못 사는 사람들은 거리도 있고 돈도 안 돼가지고 교육에 완전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해서 자신들이 만든 강의를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그 무료로 오픈한 이 교수님들의 동의했던 수많은 교수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다 보니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 세계의 최고의 대학들이 이 플랫폼에 지금 다 가담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새로운 수익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식의 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크는 뭐냐면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무크라는 한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크는 용어예요. OTT 같은 용어예요. OTT가 뭔지 아시죠? 오버 더 톱입니다. 셋톱 박스를 통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온라인 대중 수업, 다중 수업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미국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제가 미래학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저 코로나 시국에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3년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배웠는데 그 후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래연구소 60년 전통의 이 미래연구소에서 이거를 무크에 오픈을 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무크를 통해서 코로나 시국에 미국에 갈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유튜브 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지식으로만 남지만 무크는 수료증을 줘요. 자, 그러면 이제 코세라, 에드엑스 이 두 가지 사이트,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티빙도 있고 왓챠도 있지만 뭐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보면 코세라에는 약간 인문학적인 게 더 많이 있고요. 에드엑스에는 약간 이공 계열이 IT 쪽이 더 많습니다. MIT, 하버드, 버클리, 뭐 미시건, IBM, 인텔, 듀크, 구글 대기업들과 명문 대학들이 여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방학 이게 2월이 다 가기 전에 예일대에서 강좌를 연 것을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지금 당장 수강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게 무료로 듣고 싶어요. 나는 지식이 중요하지 스펙 쌓는 거는 관심 없어요 라고 하면 다 무료로 열려 있어요.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좌들을. 근데 거기에 나는 수료증이 필요해요, 나는 스펙도 좀 쌓을래요 하는 분들에게는 돈을 받아요. 얼마 받느냐? 1,200불 받아. 1,200불 2,3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2,3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예일대에서 공부했다라는 수료증을 평생 여러분 남은 인생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 근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쇄국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한말 같아 지금. 왜? 우리나라 지금 초저출산 아닙니까? 지금 대학들이요. 지금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정원이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이 안 돼요. 애들이 고3 애들이 그런 시대다 보니까 대학들이 다 줄줄이 막 이제 문 닫게 생겼잖아.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시선을 여십시오 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한국 교육계에서. 그래서 제가 4년 전에요. 제가 4년 전인가 저 미래학을 무크를 통해서 수료증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요 한국어 자막이 없었어. 놀랍게도 그때 베트남어 자막도 있었어요. 베트남어 자막이 있는데 한국어 자막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베트남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죠. 우리 선진국이잖아. 근데 열려 있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청소년들도 이게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좀 발빠르게 미래에 대해서 영역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영역을 품으시고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첫 걸음을 내디딘 그 직업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스텝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일대에서 폴 블룸이라는 인기 강사예요. 좋아요가 99%가 나오고요. 5점 만점에 4.9점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긴 90만 명이 등록했다고 했지만 최근에 제가 찾아봐 이거 캡처한 거 옛날 캡처한 거고요. 최근에 봤더니 130만 명이 이걸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은 한 2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식과 스펙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저 지식의 정보의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의 관심 영역을 찾아보고 교회 안에서 청년들끼리 좀 배틀도 좀 붙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무크를 통해서 수료증 따는 사람
에게 뭐 몰아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야가 열릴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대학 사회도 지금 종말인데 뭐 이런 수료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는 데는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수료하는데요, 이 기본 과정, 하나의 기본 과정을 수료하는데 15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드 한 시즌을 그냥 정주행하는 거 하나만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뭐 하버드, MIT, 예일대의 수료증이 딱 로고 박혀가지고 여러분 수료증으로 이거 이메일로 날라와요. 수료증이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링크드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료증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딱 썼을 때 그 기업이든 어디든 누구든 그걸 정보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는 척도 좀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야 내가 하버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되게 재수 없어 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좀 암울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미래는요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근데 그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꼬르륵 해서 그냥 물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 뭐 합니까?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서핑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지금 이제 다윗처럼 광야에서 남들 놀고 있을 때 갈고 닦으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쫓아가면서 미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서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인사. 뭐 제가 시간을 2시간 꽉 채워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저녁 시간이죠. 네. 질의응답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도 여기서 밥 먹을 거니까 제 옆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하고 마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법한교회 우리 청년들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모습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미래에 우리가 기쁘게 신나게 즐겁게 파도 타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